여러분 안녕하세요. 간단한 팁 몇 가지만 알고 계신다면 컴퓨터의 생각지도 못한 기능들을 100%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컴퓨터를 이용을 하실 때 알아두면 후회하지 않는 유용한 팁 6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컴퓨터를 자동 잠금하는 방법인데요. 데스크탑 컴퓨터를 이용하시거나 또는 노트북을 이용을 하실 때 자리를 잠시 비우는 경우가 있죠. 그때 다른 사람이 내 컴퓨터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안 되겠죠. 누구나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컴퓨터를 자동 잠금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윈도우의 설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설정 들어갑니다. 그 다음 좌측에서 계정 선택합니다. 그리고 우측에서 로그인 옵션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동적 잠금이라고 있죠. 이 동적 잠금을 이용하면 스마트폰이 컴퓨터와 떨어지게 되면 자동으로 컴퓨터가 잠기게 됩니다. 자리를 비우실 때 일부러 잠금할 필요가 없죠. 스마트폰을 들고 자리만 벗어나게 되면 자동으로 잠기게 됩니다. 동적 잠금 들어갑니다. 그 다음 자리를 비울 때 윈도우가 자동으로 장치를 잠그도록 허용 체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PC에 페어링된 휴대폰이 없다고 하죠. 블루투스 및 기타 장치로 휴대폰을 페어링 하라고 하죠. 자, 일단 블루투스에서 휴대폰을 페어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 작업 표시줄에서 네트워크 버튼을 누르시고 블루투스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 스마트폰을 블루투스에서 찾게 되죠. 자, 이때 스마트폰에 블루투스를 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스마트폰이 컴퓨터의 블루투스 화면에 나오게 되죠. 자, 선택합니다. 그러면 연결 중이라고 나오고요. 스마트폰에 이 번호가 똑같이 뜨게 됩니다. 자, 스마트폰에서 등록 눌러주시고요. PC에서도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 내 스마트폰이 PC에 등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휴대폰이 스마트폰과 일정한 거리가 떨어지게 되면 컴퓨터는 자동으로 잠기게 됩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블루투스가 연결되지 않는 거리까지 나가봤는데요. 이렇게 컴퓨터 화면이 잠겼죠. 자, 이제 다시 돌아왔을 경우에는 터치하시고 로그인해서 다시 들어오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스마트폰이 블루투스 거리를 벗어나게 되면 안전하게 컴퓨터가 잠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컴퓨터를 이용을 하실 때 타이핑을 해야 할 일이 많죠. 특히나 문서 작업 같은 것들을 할 때는 거의 대다수가 타이핑인데요. 매번 이렇게 일일이 타이핑하는 것도 굉장히 귀찮습니다. 윈도우의 스피치 투 텍스트 기능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음성으로 타이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 윈도우 키와 H 키를 동시에 눌러줍니다. 그러면 음성 입력을 할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되죠. 음성 입력 사용하려면 텍스트 상자 선택하라고 합니다. 자, 확인하시고요. 자, 메모장을 하나 열었는데요. 메모장 클릭하신 다음 윈도우 H키를 누르면 바로 듣기가 시작되죠. 이제부터는 제가 하는 모든 음성이 텍스트로 변환이 돼서 윈도우 메모장에 입력이 되게 됩니다. 간편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일일이 입력할 필요 없이 이런 기능을 활용해서 좀 더 편리하게 컴퓨터를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입력이 끝나셨으면 여기 있는 일시중지 버튼 눌러주시면 중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잘못 입력된 부분만 간단하게 수정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마침표가 들어가 있죠. 자, 이런 기능들은 윈도우 H키를 누르고 열린 창에서 톱니바퀴 설정 버튼 누르면 자동 문장 부호라고 있죠. 여기 지금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 부호를 자동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쉼표나 마침표, 물음표 같은 것들은 자동으로 입력이 되게 됩니다. 입력이 잘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경우는 말을 빠르게 흘려서 말을 해서 그렇고요. 또박또박 조금 천천히 얘기하시면 거의 완벽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인공지능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에서도 활용도 가치는 충분히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윈도우의 텍스트 읽어주기 기능이 되겠습니다. 앞서 한 것은 스피치 투 텍스트죠. 음성을 텍스트로 바꿔주는 것이고요. 이번에 알려드릴 내용은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을 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
돋보기 기능을 찾아주세요. 자, 돋보기 기능이 앱에서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검색창에 돋보기라고 입력을 하시면 바로 돋보기 기능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플러스를 눌러서 윈도우 화면 자체를 확대하거나 마이너스를 눌러서 축소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읽기 기능을 이용을 해서 원하는 텍스트를 음성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텍스트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기 스피커와 커서가 붙어 있는 버튼 있죠? 자, 이걸 누르시고요. 읽고자 하는 텍스트를 클릭해 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윈도우에 자, 이렇게 텍스트를 읽어주게 되죠. 자, 가끔 전자책 같은 것들을 음성으로 들을 수 없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 돋보기 기능을 이용을 해서 그런 전자책도 음성으로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종료할 때는 X 버튼 눌러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자막 기능인데요. 캡션이라고 합니다. 자, 이 자막 기능을 이용하면 여러분이 어떤 영상을 보시더라도 그 영상에 나오는 소리를 텍스트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 캡션으로 검색합니다. 그러면 라이브 캡션이라고 있죠? 자, 이 라이브 캡션 실행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캡션 박스, 자막 박스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어떤 영상을 열어놓더라도 전부 자막으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IB96 채널에 유튜브를 실행했습니다. 여기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고 스피커 버튼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를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홈 화면에 추가 나오죠? 선택해 주시면 그 폴더 자체가 홈 화면에 추가가 되겠죠. 이렇게 같은 종류의 앱들을 묶어놓고 이용하시기가 훨씬 편리한데요. 자, 이렇게 자막이 거의 완벽하게 들어옵니다. 정확하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영상에서 나오는 소리를 전부 자막화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튜브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그런 영상들도 이런 식으로 전부 자막화 시켜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윈도우의 기본인 폴더와 파일 생성 및 복사, 이름 바꾸기, 휴지통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파일이 생성이 되죠. 예를 들어 메모장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파일을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 파일 들어가셔서 저장 들어가시게 되면 컴퓨터에 파일을 저장할 수가 있죠. 자, 저는 바탕화면에 저장해 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어디에 저장할지 저장할 장소를 선택할 수 있죠. 바탕화면 선택하고요. 여기에 파일 이름을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연습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저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일이 생성이 되게 되죠. 자, 그 다음은 폴더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고 새로 만들기로 들어가시면 폴더라고 있죠. 폴더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새로운 폴더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폴더명은 만들 때마다 새 폴더 3, 새 폴더 4, 새 폴더 5식으로 순서대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 폴더 위에 마우스를 얹고 기다리시면 만든 날짜와 시간을 확인할 수 있고요. 파일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파일의 경우에는 크기도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폴더명과 파일명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더나 파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름 부분이 반전이 되게 되고요. 여기에 내가 원하는 다른 이름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폴더 연습이라고 썼습니다. 자, 그 다음 바닥 클릭하시면 확정이 되겠죠. 파일명도 마찬가지죠. 파일명도 파일을 클릭하시고 파일이 선택된 상태에서 한 번만 더 클릭을 해주시면 파일명이 반전이 되게 되죠. 자, 그런데 그 간격을 잘못 맞추시면 이렇게 폴더가 아예 열려버리거나 파일이 실행되는 수가 있죠. 클릭하는 간격이 짧으면 더블 클릭으로 컴퓨터가 인식을 하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클릭을 하지 않고 단축키를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자, 폴더나 파일 선택하신 다음 키보드에 있는 F2 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바로 반전이 되죠. 일일이 클릭할 필요 없이 바로 반전시켜서 폴더명이나 파일명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파일을 복사를 할 건데요. 지금 바탕화면은 기본 저장 장치 안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어디를 이동을 시켜도 복사가 되지 않고 이동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집 안에서
마루에 있는 물건을 건너방으로 옮길 경우 같은 집안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물건이 복사되지 않고 그대로 이동이 되죠. 기본 저장 장치 안에서는 전부 이동이 되게 됩니다. 자, 폴더에 들어가 있는 파일을 다시 빼볼게요. 자, 폴더를 여시고 파일을 다시 바깥으로 빼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같은 드라이브 안에서 파일을 복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해당 파일을 마우스 좌측 버튼을 클릭해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우스 우측 버튼을 클릭해서 들고 이동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복사라고 나오죠. 이 경우는 같은 드라이브 안에서 움직이더라도 복사가 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복사해 볼게요. 자, 그러면 똑같이 연습이라고 파일명이 붙지만 그 뒤에 복사본이라고 표시가 되게 되죠. 자, 똑같은 파일이고 이것은 원본, 이것은 복사본이 되는 거죠. 자, 폴더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 드래그해서 놓게 되면 여기에 복사라고 나오게 되죠. 자, 이것은 복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컴퓨터는 같은 드라이브 안에서 이동을 시키게 되면 복사가 되지 않고 이동이 되는 것이고요. 드라이브가 다른 경우에는 복사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컴퓨터에서 USB 메모리로 이동을 하게 되면 따로 복사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복사가 되게 됩니다. 또는 USB 메모리에서 컴퓨터로 파일을 가져오거나 폴더를 가져올 때도 이동이 되지 않고 복사가 되는 거죠. 그 다음 USB 메모리를 컴퓨터에 연결을 했는데요. 파일 탐색기를 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 작업 표시줄에 보면 파일 탐색기가 있죠. 파일 탐색기 눌러줍니다. 그 다음 좌측 스크롤을 내려서 내 PC를 선택을 해주게 되면 내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저장 장치들이 전부 보이게 되죠. 자, 지금 제가 연결한 USB 메모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컴퓨터에 있는 파일이나 폴더를 복사하려면 들고 여기에 얹어주시면 되겠죠. USB 메모리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시면 이렇게 폴더가 복사가 돼서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 드래그해서 복사할 수도 있지만 단축키를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복사하고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파일을 복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키보드에서 Ctrl C 누릅니다. 그러면 파일이 복사가 돼요. 그 다음 복사할 창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상단에 보시면 아무 변화가 없죠. 그런데 이 창을 클릭을 하게 되면 파란색으로 바뀌게 되죠. 자, 이제 지금 이 창이 활성화가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Ctrl V로 금방 복사한 파일을 붙여 넣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단축키를 이용을 해서도 복사하고 붙여 넣을 수 있습니다. 이 Ctrl C, Ctrl V는 컴퓨터의 모든 프로그램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파일 폴더뿐만이 아니고요. 작업을 할 때 문자를 복사하고 붙일 수도 있고요. 이미지를 복사하고 붙일 수도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할 기본 단축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파일을 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일을 버릴 경우 클릭 드래그해서 휴지통에 넣어주시게 되면 파일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버릴 때 일일이 클릭해서 들고 휴지통에 버리지 않으셔도 파일을 선택만 한 상태에서 키보드에 있는 딜리트 키를 누르시게 되면 버리겠냐고 물어보고요. 엔터 치게 되면 휴지통에 버려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일을 버릴 수 있는데 이 상태도 아직은 완전히 버린 상태가 아니죠. 지금 이 상태는 여러분이 집안에 있는 휴지통에다가 필요 없는 문서 같은 것을 버린 경우에요. 자, 지금 휴지통에 문서가 들어가 있더라도 그 휴지통은 우리 집 안에 있죠. 완전히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깥에 가지고 나가서 분리수거함에 분리해서 버리셔야 되겠죠. 자, 지금은 내 집안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히 버리기 위해서는 휴지통을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고 휴지통 비우기를 해 주셔야 완전히 내 컴퓨터에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저장 공간도 확보를 할 수가 있겠죠. 컴퓨터의 저장 공간을 여러분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집안에 가구를 버리고 남은 공간에 또 다른 것을 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구를 기존 위치에서 빼서 아무리 현관에 가져다 놓더라도 아직은 내 집안에 공간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그 가구가 차지하는 공간을 완전히 확보를 하려면 가구를 들고 집 밖으로 나가서 완전히 버려주셔야지만 내 집안에 가구가 있던 공간이 확보가 되겠죠.
자, 똑같은 원리가 되겠습니다. 내 컴퓨터의 저장 공간에서 버린 파일의 공간만큼 확보가 되려면 완전히 휴지통을 비우기를 해서 비워주셔야지만 그 공간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렇게 파일을 버렸는데 잘못 버린 것 같아요. 다시 살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휴지통을 더블 클릭해서 여시고요. 해당 파일을 다시 꺼내서 바깥으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휴지통에 버린 상태는 아직은 내 집안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잘못 버렸을 경우 휴지통 안에서 다시 꺼내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완전히 밖에 나가서 버리셨을 경우에는 다시 가져올 수가 없죠. 쓰레기를 수거해가는 차가 수거를 해가 버리면 다시 가져올 수가 없죠. 같은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휴지통에 버린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복구를 시킬 수 있지만 휴지통에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고 휴지통 비우기를 하게 되면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컴퓨터의 가장 기본인 폴더와 파일 생성, 복사하고 이름을 바꾸고 휴지통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컴퓨터 활용 기초 마스터입니다. 윈도우에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편의 앱들이 있죠. 이번 시간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계산기, 시계, 메모장 앱을 알아보겠습니다. 윈도우 시작 버튼 누릅니다. 계산기 실행합니다. 이 계산기 앱에는 계산하는 기능 외에도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좌측 상단에 줄세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계산기 종류만도 5종류가 됩니다. 표준 계산기, 공학용, 그래프, 프로그래머, 날짜 계산 계산기 5종류를 제공하고요. 그 다음 변환기도 제공하죠. 환율이라든지 부피 길이, 무게, 에너지 면적 시간, 압력, 각도까지 이런 다양한 변환기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런 관련된 작업을 하실 경우에 대다수 기능들은 전부 이 계산기를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표준 계산기의 경우에는 키보드에 있는 숫자 패드와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키보드에 있는 숫자 패드를 누르시게 되면 계산기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서 우리가 이용하는 물리적인 계산기와 동일하게 이용을 할 수 있죠. 이렇게 키보드에 키패드를 터치하게 되면 계산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덧셈과 뺄셈의 경우에는 여기 있는 키패드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이용할 수 있고요. 나누기는 여기 있는 슬래시를 이용하시면 되고, 곱셈은 여기 있는 별 표시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곱하기 5 하게 되면 이렇게 계산기에도 그대로 나오게 되고요. 는 표시는 여기 있는 엔터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번 계산한 내용들은 우측에 나오게 되겠죠. 우리가 실제 이용하는 계산기보다 훨씬 편리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입력을 하고 지울 경우에는 여기 있는 백스페이스를 이용을 해서 지워주시면 되겠고요. 계산기에 보시면 하얀색 부분이 있죠. 자, 이 부분들이 키패드를 이용하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 루트 표시라든지 제곱, 퍼센트 이런 것들은 계산기를 직접 이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필요 없으면 여기 있는 휴지통 누르시면 기록들을 전부 없앨 수가 있죠. 윈도우 기본 프로그램 중에 계산기가 실생활에 가장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공학용이죠. 공학용 계산기 이용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래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함수를 입력을 하게 되면 해당 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주게 되죠. 자, 간단하게 만들어 보면 y는 0.2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위에서 그래프 모드로 전환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해당 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만들어주게 되죠. 그리고 그 그래프 위에 마우스를 얹게 되면 정확한 값을 또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함수도 그래프로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프로그래머 분들은 프로그램 짤 때 이용할 수 있는 계산기도 활용할 수 있고요. 날짜 계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일과 종료일을 지정을 해주면 날짜를 계산을 해주죠. 자, 예를 들어서 2021년 1월 13일부터 2024년 2월 5일까지는 3년 3주 2일 1118일이라고 나오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날짜 계산까지 전부 해줄 수 있고요. 통화 환율이라든지 부피 이런 것들도 전부 계산이 가능합니다. 통화 환율은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이 돼 있으면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환율을 업데이트해서 환율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위쪽에서 통화 선택하고 아래쪽에서 통화 선택하면 계산을 해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한국 원화를 미국 달러로 계산을 해보면 한국 원화로 25,600원이면 달러로는 19.14달러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부피라든지 또는 무게, 길이, 온도, 에너지, 면적, 시간 전부 계산이 가능합니다. 거의 모든 계산을 이 계산기 하나로 다 해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시계 기능이죠.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시계 누르시면 시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수 있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5가지 메뉴가 나오는데요. 집중 세션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컴퓨터로 뭔가 작업을 하거나 일을 할 때 집중할 수 있는 세션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시간 정도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시간을 올려서 50분으로 잡아줍니다. 그러면 중간에 1회 휴식을 지정을 할 수가 있죠. 휴식을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 1회 휴식을 지정하게 되면 50분을 반으로 나눠서 중간에 휴식을 한번 넣어주게 되겠죠. 집중 세션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2분 동안 뭔가 일을 하고 5분을 휴식하고 다시 나머지 시간을 집중해서 일을 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타이머와 알림을 컴퓨터에서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멈춥니다. 그리고 다시 초기화합니다. 자, 그 다음 시간을 더 많이 늘리시게 되면 우측에 일별 목표라고 나오게 되죠. 집중 세션 시작을 하게 되면 그날 집중한 시간들이 총 합산돼서 우측에 일일 진행률로 나오게 됩니다. 매번 작업을 할 경우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매일 어느 정도의 작업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매일 일정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타이머가 있죠. 타이머는 1분, 3분, 5분, 10분 기본 타이머가 있고요. 여기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 1분 뒤에 알림이 울리게 되겠죠. 이렇게 타이머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이런 타이머는 플러스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타이머를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타이머가 또 여기에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알람이 있죠. 알람은 지금 현재 없는데요. 플러스를 눌러서 시간과 알람, 요일 반복, 알람 소리, 알람을 울린 다음 다시 몇 분 뒤에 다시 울릴지 여기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알람 반복을 누르시고 월, 화, 수, 목, 금으로 선택을 하시고 오전 7시로 선택을 하고 저장을 해주시게 되면 해당 시간이 되면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은 계속 알람이 같은 시간에 울리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스톱워치가 있죠. 여러분 일반적인 스톱워치나 동일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개의 시간의 경우에는 3개 각국의 시간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내 컴퓨터 자체적인 시간으로 계산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정확한 시간으로 보정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 시계보다 더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계 기능도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 위치를 여기에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자, 위치를 뉴욕으로 지정을 해볼까요? 자, 뉴욕 썼습니다. 자, 미국 NY 뉴욕이라고 바로 나오죠. 자, 선택하고 추가합니다. 그러면 뉴욕 시간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확한 전 세계의 시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컴퓨터를 이용하시면 반드시 쓰게 되는 문서 작업을 위한 앱이 있죠. 메모장이 되겠습니다.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메모장 실행합니다. 메모장은 윈도우에서 기본 제공하는 문서 프로그램이죠. 여러 가지 기능은 제공하지 않지만 간단하게 텍스트를 입력하는 문서 작업을 할 때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를 입력을 해볼까요? 텍스트를 입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 상단에 있는 편집 버튼을 누르시고 글꼴로 들어가셔서 기본적인 글꼴과 스타일, 크기를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뒤로 돌아갈게요. 자, 다른 워드 프로세서와는 다르게 이런 기본 기능만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문서를 편집할 수는 없죠. 기본적으로 텍스트만 입력하는 위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을 한 다음 저장을 하실 때 파일로 들어가셔서 저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워드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확장자가 있지만 이 메모장은 기본적으로 txt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 txt 문서 파일은
전 세계 문서의 표준 확장자죠. 그래서 txt로 된 문서는 어떤 기기든 가리지 않고 전부 열어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브라우저에서도 열어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문서 프로그램에서 기본적인 텍스트 입력을 한 다음 여러분이 주로 작업하시는 워드 프로세서에서 가져오기나 오픈으로 열어주시면 이 텍스트가 그대로 들어오게 되고요. 또는 전체를 선택하신 다음 컨트롤 C로 복사하셔서 원하는 곳에 붙여서 이용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메모 같은 거 할 때는 무거운 워드 프로세서 열지 마시고 이 메모장을 이용해서 간편하게 작성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예전에는 이 메모장을 여러 개를 동시에 열어놓고 이용할 수 없었지만 윈도우가 업데이트 되면서 메모장에 있는 탭 우측에 플러스를 누르시면 새로운 메모장을 만들고 그 메모장을 끌어다가 바깥으로 빼시게 되면 메모장을 동시에 2개, 3개 이렇게 열어놓고 이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저장을 하실 때 파일에서 저장 들어가신 다음 아래쪽에서 인코딩이 무엇으로 저장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세요. UTF-8로 저장을 해야지만 플랫폼과 기기를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열어볼 수 있습니다. 가끔 TXT 문서 파일을 열어볼 때 깨져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는 이 인코딩 방식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애플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 윈도우, 그 외에 여러 가지 플랫폼이 있고 장비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 언어마다 저장하는 방식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언어와 기기나 장비에 특화된 텍스트 방식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 다른 곳에서 열게 되면 전부 글씨가 깨져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텍스트를 어디서든 동일하게 확인을 하려면 반드시 인코딩 방식을 UTF-8로 저장을 하셔야지만 무리 없이 볼 수가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시면 안시로 저장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 꼭 바꿔서 UTF-8로 이용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윈도우의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램인 시계, 계산기, 메모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하시는 한은 꼭 사용하게 되고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게 되는 기능들이니까 기억해 놓도록 하세요. 컴퓨터 활용 중급 마스터입니다. 컴퓨터에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앱의 2% 부족한 부분 때문에 항상 따로 설치해서 이용하는 앱들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꼭 설치해야 하는 압축 프로그램, 사진 뷰어 프로그램, 그리고 영상 보는 프로그램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압축 프로그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에는 기본적인 압축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죠. 폴더를 하나 꺼내 봤는데요. 폴더에 마우스 우측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zip 파일로 압축이라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 해당 폴더나 파일을 압축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압축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파일의 용량을 줄이는 기능도 있지만 이렇게 압축을 하지 않고 그대로 이용을 할 경우 USB 메모리 같은 곳에 복사를 할 경우 깨지는 수가 있습니다. 자, 폴더를 열어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파일이 있죠. 자, 이런 파일 하나하나를 복사를 하다 보면 중간중간 깨지는 파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오히려 복사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메일로 해당 파일을 첨부해서 보낼 경우에도 이렇게 파일이 따로따로 되어 있으면 전송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자, 그래서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 압축을 하게 되는데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에 저장을 해 놓는 경우가 있죠. 장시간 컴퓨터 저장 장치에 저장이 되어 있다 보면 나중에 열어보면 파일이 깨져서 열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죠. 특히나 사진 같은 경우에는 항상 불안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서 파일이라든지 사진 같은 것들은 되도록이면 압축을 해 놓으시면 좀 더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자,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고 zip 파일로 압축하죠. 그러면 파일이 이렇게 압축이 되게 됩니다. 자, zip으로 압축이 됐죠? 이렇게 zip 파일로 압축을 해서 저장을 해 놓게 되면 따로 저장하는 경우에 비해서 깨질 확률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도 불안하다 하실 경우에는 이 압축된 파일을 하나 더 복사를 하는 거죠. 압축 파일 선택하시고 컨트롤 C 한 다음 컨트롤 V로 붙입니다. 그러면 복사본이라고 나오죠. 자, 이 복사본을 포토스 2라고 바꿀게요. 자, 그러면 똑같은 게 지금 2개가 저장돼 있죠.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
나머지 파일로 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파일이 깨질 수 있는 확률을 훨씬 줄일 수가 있죠. 중요한 파일은 이렇게 2중, 3중으로 저장을 해 놓으셔야 안전하게 저장을 해 놓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게 압축 프로그램인데요. 이 윈도우의 기본 프로그램인 윈집 앱은 zip 파일로만 압축할 수 있고요. 이런 zip 파일만 압축을 풀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파일 같은 것들을 받아보셨을 경우에 다양한 종류의 압축 파일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런 zip 파일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윈도우 zip만으로는 풀 수 없는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압축 방식으로 압축을 하거나 또는 다양한 압축 방식으로 압축된 것을 풀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죠. 그 앱이 반디집이라는 앱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반디집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번개 표시가 보이죠? 이 표시가 보이면 내 컴퓨터는 반디집이 기본 압축 프로그램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압축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반디집이 가장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용량도 작고 쓰시기에는 가장 무리가 없어요. 브라우저를 여신 다음 반디집으로 검색을 해줍니다. 그러면 반디소프트에서 반디집 꿀캠, 꿀뷰라고 나오죠. 여기 들어갑니다. 그 다음 반디집 선택합니다. 그러면 다운로드 바로 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유료를 이용하게 되면 기능이 더 많긴 하지만 무료를 이용을 해도 쓰시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지원하는 압축 프로그램도 동일하니까 무료로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반디집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설치를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반디집이 윈도우의 기본 압축 프로그램으로 설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압축을 할 경우에는 해당 폴더나 파일을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 zip 파일로 압축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반디집이라고 새로 생깁니다. 자, 이 반디집에서 반디집으로 압축하기 선택하시면 반디집으로 압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압축을 풀 경우에도 해당 압축 파일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면 다시 또 반디집이라고 나오죠. 위에 있는 압축 풀기는 윈도우 기본 압축 프로그램이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반디집으로 가시면 여기에서 풀기가 나오죠. 여기 있는 포토 2의 풀기라고 하면 폴더를 하나 만들고 그 폴더 안에 압축이 풀리는 거고요. 반디집으로 압축 풀기 하면 압축된 파일을 그냥 풀어주게 됩니다. 자, 우선 반디집으로 열기 해볼게요. 그러면 반디집이 실행이 되면서 지금 압축되어 있는 파일들이 보이게 되죠. 자, 이 반디집의 장점은 압축되어 있는 파일 중에 8번 파일만 필요해요. 자, 그 경우 이 파일 하나 때문에 압축을 다 풀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이 파일을 들고 그대로 바깥으로 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치 폴더에서 파일 빼듯이 그대로 빠져나와요. 원래 파일은 압축된 상태 그대로 남아있죠. 자, 그러면 압축을 따로 풀 필요 없이 해당 파일만 바깥으로 빼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장점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여기에 추가해서 하나 더 압축해야 돼요. 자, 그럴 때는 그 파일을 다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파일이 포함돼서 압축이 되게 되겠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이 반디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압축을 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압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압축된 것들 전부 이 반디집에서 풀 수 있고요. 그 다음 압축을 할 때도 이 방식대로 전부 압축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반디집 하나 설치해 주시면 압축에 대해서는 앞으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사진 보는 프로그램인데요. 똑같이 반디 소프트로 들어오시면 꿀뷰라고 있죠. 자, 꿀뷰로 들어갑니다. 이 꿀뷰는 이미지 뷰어인데요. 여러분이 컴퓨터에서 이미지를 확인을 하실 경우 다양한 형태의 이미지를 확인하시게 되는데요. 그런 이미지들을 윈도우에 있는 기본 사진 앱으로는 열 수 없는 경우도 있죠. 사진은 거의 JPG나 TIFF 정도만 열 수 있는데 이 꿀뷰를 이용을 하게 되면 거의 대다수의 이미지를 전부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또 무료가 되겠어요. 슬라이드 쇼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음 사진, 전 사진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회전도 가능하고요. 확대 축소도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사진을 한 번에 확인하셔야 할 경우에는 꿀뷰를 이용을 하면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OS와 시스템을 가리지 않고 전부 이용할 수 있고 용량이 작아서 시스템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확인 같은 거 많이 하시는 분들, 사진 많이 찍으시는 분들은 이 꿀뷰를 꼭 하나 설치를 해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영상을 플레이할 수 있는 미디어 플레이어인데요. 윈도우에는 기본적으로 미디어 플레이어가 설치되어 있죠. 자, 그래서 영상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미디어 플레이어가 실행이 되면서 영상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윈도우에 기본 설치되어 있는 미디어 플레이어를 이용할 경우 기본적으로 AVI 파일을 기준으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여러 가지 영상 파일들을 다 플레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에서 영상 파일을 가져왔을 경우 플레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 영상을 플레이할 수 있는 코덱이 없어서 그런데요. 그런 코덱들을 따로 설치하려면 수십 개의 코덱을 일일이 찾아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도저히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다양한 영상을 하나의 플레이어에서 간단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동영상 플레이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플레이어는 다음팟 플레이어인데요. 이 다음팟 플레이어는 컴퓨터에서 영상을 보기 위한 거의 표준같이 이용이 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는 플레이어입니다. 그리고 국내 업체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다음팟 플레이어는 동영상을 플레이하기 위한 전용 앱이었는데요. 다음에서 카카오 TV를 출범을 하면서 카카오 TV를 라이브로 볼 수 있는 기능을 위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영상 플레이어로 이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영상 플레이어로 많이들 이용을 하시죠. 다음팟 플레이어를 다운받기 위해서 tv.kakao.com으로 들어옵니다. 여기 들어오시게 되면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팟 플레이어 다운로드 링크라고 나오죠. 여기로 들어가세요. 그 다음 여러분 OS에 맞춰서 해당 파일을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 OS가 32비트일 경우에는 32비트로 설치를 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 OS가 몇 비트인지 어디서 확인할까요?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좌측에서 시스템 눌러주세요. 그 다음 제일 아래쪽으로 가시면 정보라고 있죠. 정보 들어가시게 되면 현재 운영체제가 몇 비트인지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64비트죠. 그러면 다운로드 64비트를 이용해야 되겠죠. 여러분 컴퓨터의 OS에 맞는 것으로 다운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저장합니다. 자, 다 다운로드 됐죠? 폴더 열기 한 다음 더블 클릭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치가 되고 있죠. 자, 한국어로 설치하도록 할게요. 자, 설치 시작한다고 하죠. 다음 누릅니다. 설치합니다. 자, 그러면 설치가 되게 됩니다. 자,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버튼 생겼죠. 자, 그 다음 추가 코덱 설치를 반드시 해주도록 하세요. 추가 코덱이 설치가 돼야 여러가지 다양한 종류의 영상들을 문제없이 플레이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 코덱 설치 체크하시고요. 팟플레이어 실행하기 체크하신 다음 다듬합니다. 그러면 동의하라고 나오죠. 동의함 하시고요. 자, 여기서 FF MPEG 파일과 인텔 H.264도 전부 체크해 주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다 체크해 주시면 스마트폰에서 복사해온 영상이라든지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영상, 거의 모든 영상을 전부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합니다. 자, 다 설치됐죠? 다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다음팟 플레이어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영상 전부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영상 더블 클릭해 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 플레이할 때 나오던 미디어 플레이어가 아니고 다음팟 플레이어가 나오게 되죠. 자, 이걸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음량 조절도 되고요. 하단에 플레이, 멈춤 전부 나오게 되죠. 자, 사용법은 굉장히 직관적이라서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전체 화면, 최대 화면, 최소 크기 여기서 전부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료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광고가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윈도우 기본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꼭 설치하시기를 권하는 세 가지 종류의 앱을 소개했는데요. 가장 많은 사람이 쓰고 문제없이 쓰고 있는 앱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꼭 설치해서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컴퓨터 기초 마스터입니다. 이번 시간은 컴퓨터를 이용을 하실 때 가장 기본 장비인 키보드와 마우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키보드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죠. 무선 키보드와 유선 키보드인데요. 무선 키보드의 경우는 컴퓨터와 키보드가 선으로 연결되지 않고 블루투스나 동글을 이용을 해서 연결이 되죠. 무선 키보드를 구입을 하시면 이렇게 동글이 같이 오게 되는데요. 이 USB 동글을 컴퓨터의 USB 단자에 꽂으시면 키보드와 컴퓨터가 이 동글을 이용을 해서 서로 통신을 하게 되죠. 자, 이게 동글을 이용한 연결 방식이고요. 그 다음은 블루투스를 이용을 해서 연결이 될 수도 있죠. 이렇게 무선 키보드는 동글과 블루투스 두 가지 방식으로 연결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유선 키보드가 있죠. 자, 이 유선 키보드의 경우에는 이렇게 선으로 연결이 되죠. 이 선 끝에 USB 단자가 있고 그 USB 단자를 컴퓨터에 꽂게 되면 USB 키보드를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선 키보드와 유선 키보드는 여러분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선과 유선 모두 사용법은 동일합니다. 저는 유선 키보드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키보드를 보시면 구역이 세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죠. 자, 이쪽 구역은 글씨를 입력하는 구역이 되겠고요. 그 다음 우측에 있는 이 구역은 키패드라고 하죠. 숫자를 입력하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간 구역은 화살표와 딜리트나 페이지 업다운 기능이 들어가 있죠. 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는 글씨를 입력하는 부분이 되겠죠. 자, 우선 글씨 입력하는 부분을 보시면 여기 숫자가 나오고 있고요. 그 위쪽에는 F1부터 F12까지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기능키라고 부르죠. 특히나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F1부터 F12에 특별한 기능이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F11은 플레이 버튼이고요. F12는 앞으로 빨리 감기, F10은 뒤로 빨리 감기죠. 자, 이것은 키보드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키보드의 설명서를 보시면 이 기능키들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아실 수가 있고요. 보통은 키 이름 아래쪽에 이렇게 기능들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은 ESC 키가 있죠. 이것은 취소할 때 이용하는 키죠. 자, 보통 어떤 기능을 작동을 시켰을 때 이 ESC 키를 누르면 그 기능이 취소가 되게 됩니다. 자, 이런 키들은 프로그램마다 전부 기능들이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서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숫자가 나오고 있죠. 자, 1부터 0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 숫자 위에는 특수 문자들이 보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숫자 키죠. 자, 이런 숫자 키들은 아래쪽에는 숫자가 있고 위쪽에는 특수 문자가 있는데요. 이 특수 문자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키보드에 있는 Shift를 누르고 해당 키를 누르시면 위쪽에 있는 특수 문자가 입력이 되게 됩니다. 그냥 입력하면 숫자가 입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텍스트 입력은 영어와 한국어가 써져 있는데요. 한영 전환키는 여기에 있는 한영키를 이용하죠. 자, 한영키를 한번 누르면 작업 표시줄에서 A라고 바뀌었는데요. 자,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한 번 더 누르면 가로 바뀌죠. 자, 이렇게 해서 한글과 영어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숫자와 특수 문자를 입력할 때 Shift를 누르고 입력을 하면 위에 있는 특수 문자가 입력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글의 경우에는 키들을 보시면 아래쪽만 써 있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아래쪽 위쪽이 두 가지가 써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비읍과 쌍비읍, 지읒과 쌍지읒, 디귿과 쌍디귿이죠. 자, 이런 것들은 Shift를 누르고 해당 키를 누르게 되면 위쪽에 있는 쌍자음이 입력이 되게 됩니다. 자, 나머지는 한글의 경우에는 Shift를 누를 때와 누르지 않을 때 변화가 없습니다. 똑같이 나와요. 자, 하지만 영어일 때는 다르죠. 자, 한영키를 누르시고요. F를 치게 되면 소문자 F가 나오고 Shift를 누르고 F를 치면 대문자 F가 나오겠죠. 이렇게 대소문자를 바꿔줄 때 Shift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계속 대문자를 써야 할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입력하면 소문자만 입력이 되는데 대문자를 입력해야 돼요. 자, 그럴 때는 아예 캡스락을 누릅니다. 자, 캡스락을 누르게 되면 우측에 이렇게 불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은
캡슐하게 나올 때도 있고요.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키패드 위에 표시가 될 때도 있습니다. 자, 어디에든 불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앞으로 입력하는 것은 항상 대문자만 입력이 되겠죠. 자, 이렇게 대문자만 입력되는 상태에서 Shift를 누르고 입력하면 다시 소문자로 바뀌게 되겠죠. 자, 반대가 되는 거죠. 자, 다시 캡슐랑 눌러서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불빛이 꺼졌죠. 자, 그 다음은 스페이스 기능이죠. 스페이스는 한 칸씩 띄울 때 이용하게 되죠. 자, 중간에 커서를 클릭하고 스페이스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한 칸씩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컨트롤과 Alt 키가 있는데요. 이 컨트롤과 Alt 키는 단축 키를 이용을 할 때 조합을 해서 이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복사를 할 때 원하는 텍스트를 이렇게 긁고요. 컨트롤 C 하면 복사가 되죠. 자, 그 다음 엔터를 쳐서 다음 줄로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 컨트롤 V 하게 되면 복사한 것을 그대로 붙이는 거죠. 자, 컨트롤 C와 컨트롤 V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공통적으로 이용하는 단축키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키들은 외우시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뭔가 조합을 해서 단축키, 즉 빠르게 가는 키를 만들고자 할 때는 주로 Alt와 컨트롤을 많이 이용을 하죠. 자, 그것은 프로그램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프로그램은 컨트롤 S 하면 저장이지만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컨트롤 S 하면 또 다른 기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축키들은 프로그램마다 따로 외워야 됩니다. 자주 쓰시는 프로그램들은 단축키들을 기본적인 거는 외워두시는 게 좋겠죠. 일일이 마우스로 메뉴를 선택하지 않아도 단축키로 간단하게 빠르게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윈도우 키가 있죠. 이렇게 윈도우 키를 누르게 되면 윈도우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와 동일한 기능이 실행되죠. 자, 이 시작 버튼을 누르면 시작 윈도우가 나오게 되고요. 윈도우 키를 눌러도 동일하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윈도우와 다른 키를 조합해서 단축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윈도우 H 하면 음성으로 입력하는 음성 입력 기능이 실행이 되게 되죠. 윈도우에서 이용하는 윈도우 키와 조합하는 단축키들은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간단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창 최대화는 윈도우 키와 위쪽 화살표, 작업보기 열기는 윈도우 로고와 탭, 바탕화면 및 숨기기는 윈도우 로고와 D, 이렇게 윈도우와 조합하는 단축키들이 나오게 되죠. 자, 바탕화면 표시 및 숨기기는 이런 키가 되겠습니다. 자, 윈도우와 D를 누르시게 되면 지금 열려있는 창들이 모두 작업 표시줄로 숨겨지게 됩니다. 자, 다시 윈도우 D 누르시면 다시 열리게 되죠. 자, 개인적인 일기를 쓰신다든가 할 때 누군가 옆에 오면 내 일기를 다 볼 수 있겠죠. 자, 그럴 때는 윈도우 D 눌러서 한 번에 가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인 업무를 보신다든가 금융 관련 일을 하실 때도 옆에 누가 있으면 아무래도 곤란하죠. 자, 그럴 때는 전부 이렇게 가려줄 수 있죠. 자, 이런 게 윈도우 단축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FN 키인데요. 이 FN 키는 보통은 노트북에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FN과 조합을 해서 여러 가지 또 기능을 만들어내죠. 자, 이것은 키보드의 특성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FN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 키보드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기능을 칩에 넣어서 키보드 안에 저장을 해놨겠죠. 자, 그 다음 커서를 여기 하나 뒀습니다. 자, 여기서 백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앞쪽이 지워지죠. 자, 그 다음 딜리트 키를 누르면 뒤쪽이 지워집니다. 자, 차이점 아시겠죠? 자, 백스페이스는 앞쪽에 있는 글씨를 지우고 딜리트 키는 뒤쪽에 있는 글씨를 지웁니다. 자, 그 다음 홈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해당 줄의 제일 앞쪽으로 커서가 이동이 되게 돼요. 자, 그 다음 엔드 누르면 해당 줄의 제일 뒤쪽으로 이동이 되겠죠. 자, 그리고 페이지 업 다운 키는 여러 개의 페이지가 있을 때는 페이지 다운 하면 내려가게 되고요. 페이지 업 하면 올라가게 되겠죠. 자, 이 경우는 웹브라우저를 이용하실 때도 똑같이 이용할 수 있어요. 페이지 다운하면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페이지 업하면 위쪽으로 올라가겠죠. 자, 그 다음은 그 위에 보시면 볼륨 버튼이 붙어 있죠. 자, 이것은 키보드마다 다릅니다. 제 키보드의 경우에는 볼륨을 키우고 볼륨을 줄이고 음소거하는 키가 붙어 있는데요. 키보드마다 이건 다르죠.
그래서 키보드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 어떤 기능 키들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이용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키패드가 되는데요. 자, 여기 보면 넘락이라고 있죠. 자, 이 넘락을 이용을 하면 키패드가 방향키로 바뀝니다. 방향키는 옆에도 있죠. 화살표 위아래와 좌우 방향키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넘락이 눌려져 있지 않으면 키패드가 방향키가 되는 거죠. 위아래 좌우로 움직이게 되죠. 자, 이 넘락도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넘락을 누르시면 여기에 불이 들어오고요. 그러면 숫자 입력이 되는 거고요. 넘락을 끄게 되면 방향키 이동이 되는 거죠. 자, 차이점 기억하도록 하세요. 자, 혹시 가끔 입력을 했는데 숫자가 입력이 안 될 경우에는 꼭 넘락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세요. 자, 이것 때문에 질문을 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숫자가 입력이 안 됩니다 하는 분들은 거의가 이 넘락이 꺼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엔터키는 이렇게 글씨를 입력할 때 다음 줄로 넘기는 역할을 하죠. 자, 그 다음은 인터넷에서 뭔가를 입력하고 밑에 있는 로그인이나 또는 확인 버튼을 눌러야 할 때 마우스로 입력하지 않아도 로그인 버튼이나 확인 버튼을 누르는 것과 동일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여기 있는 엔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은 한자 키가 있죠. 자, 이 한자 키는 한자 입력할 때 이용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강이라고 썼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한자 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해당 한글에 대한 한자들이 전부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내가 원하는 한자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바로 입력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한자 입력할 때 한자 키를 이용하게 됩니다. 자, 이 한자 키는 한 글자뿐만이 아니고 여러 자를 이용할 때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를 쳐볼게요. 그 다음 한자 누릅니다. 그러면 국가라는 단어를 한자로 보여주게 되죠. 좀 더 긴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대한민국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한자 누르면 대한민국 보여주죠. 자, 이것은 사자 성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세옹지마라고 썼습니다. 한자 누릅니다. 자, 세옹지마 그대로 나오죠. 이렇게 한자 입력을 할 때는 글자 수와 상관없이 한자 키만 누르면 해당하는 한자로 전부 변환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타이핑을 하실 때 자, 여기 키보드에 보시면 볼록하게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F 부분에 볼록하게 올라와 있어요. 자, 약간 튀어져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검지를 올리고요.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을 얹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반대편에도 이렇게 얹게 됩니다. 자, 이렇게 두게 되면 중간이 비죠. 자, 여기 오, 아, 이인데 여기에 손으로 얹게 되면 중간이 하나 비어요. 자, 이 상태에서 필요할 때 가까운 손이 눌러주는 거죠. 자, 그 다음 위쪽은 이대로 대각선으로 올라가고요. 내려올 때도 대각선으로 내려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타이핑하는 것을 연습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올라가셔서 입력하시고요. 또 내려오시고 중간은 양쪽 손 어느 손이든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때 엔터는 새끼손가락으로 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되겠죠. 자, 이게 타이핑하는 가장 기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가끔 보시면 이렇게 독수리 타법이라고 하죠. 손가락 하나를 이용을 해서 입력을 하시는데 처음엔 조금 속도가 더디더라도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이용하시는 버릇을 들이시면 숙달이 되시면 속도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빠르죠. 이 경우는 숙달될 때까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은 마우스죠. 마우스의 경우도 저는 지금 무선인데요. 이 마우스도 유선 마우스가 있죠. 자, 그리고 무선 마우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굴을 이용을 해서 연결할 경우도 있고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마우스의 버튼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죠. 좌측 버튼과 우측 버튼이죠. 보통 이용을 할 때는 좌측을 이용하게 되고 특별히 뭔가 메뉴를 꺼낼 때는 우측 버튼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메뉴를 꺼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우스 휠이 있죠. 자, 이 마우스 휠은 이렇게 움직여서 페이지를 위아래로 이동할 때 쓰게 되죠. 인터넷 브라우저도 동일합니다. 자, 휠을 움직이면 이렇게 내려가고 휠을 올려주면 이렇게 올라오게 되겠죠. 자, 마우스는 버튼도 간단하고 손으로 움직이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따로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키보드와 마우스의 기본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컴퓨터에 연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장비니까 기본적인 내용들은 꼭 익혀두고 이용을 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computer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